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지난주에 변상욱 기자님 나와가지고 이제 방송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죠. 좋았어요. 녹음도 같이 했지만 방송으로 다시 들으니까 또 좋더라고요. 확실히 연륜이 있으신 분이 하실 수 있는 정말 주옥 같은 컨텐츠들.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발음 잘해야 돼. 주옥 같은. 그러게. 빨리 하면 안 됩니다. 네. 이 대기자도 발음 잘못 들으면 대기 타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네.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짧게 웃고 넘어갑시다. 지방선거 출마자들 중에 웃기는 이름들이 많았잖아요. 워낙 많이 나오니까 몇만 명 나오니까 진짜 웃기는 이름들을 어디서 막 해줬는데 구의원이었던가요? 시였던가 출마자 중에 고오환 씨가 계신 거야. 아, 정말로? 고오환 씨. 그것만으로도 약간 이분 참 하잖아요. 네. 상대당 후보 이름 뭔지 알아요? 뭐? 음경택. 진짜? 진짜. 야, 그 동네 참. 야, 여기는. 야, 참. 음양의 조화가 완벽한 동네다. 뭔가 이게. 야, 그 음양이라고 해서 다 양 아니야? 양양, 그치. 이 사람아, 그런가? 양양이지. 그렇지. 양이지, 양. 양이잖아. 양기가 센 곳이야. 양기가 어마어마한 동네, 여기는. 완벽한 일체. 진짜. 풀 패키지네. 말을 못하겠네, 하여튼. 고호환 씨와 음경택 씨. 야. 진짜. 두 분은 같이 당에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아닙니까? 따로 있으면. 그렇죠. 네. 대통령 나오면 부통령 나오고. 그렇게. 야, 진짜. 자, 오늘은 그래서 변상욱 대기자님 모시고 2부에서 이제 얘기를 계속 나눠볼 거고요. 네. 40대 여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사연부터 해결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 내 화려한 여자 상사가 있습니다. 40인 저보다 7살이고요. 5년 전 처음 봤을 때부터 화려했습니다. 약간 통통했지만 몸매도 이뻤고 웃을 때 부드러운 인상도 좋았습니다. 좋고 싫은 게 분명하고 남자 상사에게 할 말 다 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사무실 분위기 메이커였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많은 직원들이 그녀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워하게 됐습니다. 회식을 잡아도 항상 그녀가 주도하고 그녀 중심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는 그분과 관계가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었지만 그녀가 좀 피곤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타인 시선에 관심 없고 제 컨디션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자기 만족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녀는 제가 너무 안 먹는다고 하도 타박을 해서 술자리에 같이 가는 게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더니 그녀가 한약을 먹고 술을 끊고는 살을 빼고 예뻐지니까 저를 덜 경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와 편하게 지내고 싶어 맞춰주다가도 제가 태도를 좀 바꾸거나 예전처럼 좀 꾸미고 긴장감을 찾으려고 하면 웃음기가 쫙 사라지고 차갑게 저를 대해요. 전 많은 모임과 정보에서 배제되고요. 이런 캐릭터를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네가 짱이다! 라고 매일 외쳐주면 그녀는 행복해할까요? 잘난 남편에 예쁜 아들까지 둔 주변 사람들에게 평생 이쁘단 소리를 듣고 사랑받아온 그녀가 원하는 것 도대체 뭘까요? 네. 이 굉장히 전형적인 여성사회의 문제들인 것 같은데 해결 가능합니까 이거? 하나도 모르겠다. 나. 우리가 이거를 얘기를 그럼 이런 상사 봤어요? 있었어요? 주변에 경험했던 여자분이요? 네, 굉장히 하여튼 모든 사람에게 예쁘다 이렇게 하고 이랬던 상사가 있나요? 제 직속 상사분 중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전형적인 이거는 여성사회들의 문제야. 그치, 여성분이 할 수 있는 네. 캐치하기도 그분들이 캐치할 수 있고 네. 해결책도 그분들이 될 것 같은데 어쩌자고 저희한테 사연을 주신 거예요? 뭘 원한 거야? 사연을 보낼까요?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요? 그렇지. 우리 다 남잔데. 네. 그러니까. 뭐 여자는 모르겠고 이걸 넘겨짚어서 하면 괜히 욕먹을 것 같고요. 남자들은 보통 어떤 성향을 보이나요? 이런 게 있나요? 경험한 적이? 딱 이렇게 등치되는 건 없죠. 근데 리더십 있고 그 사회에서 커뮤니티에서 나 좀 잘났어라는 그 평판을 항상 듣고 싶어하는 남자 정도로 등치되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남자 약간 좀 다르지 않아요? 네, 다르지. 이게 남자라는 동물이 단순해가지고 지가 우쭈쭈 받고 뭐 잘한다 이런 걸 좋아하니까 네. 전 이런 적은 있어요. 어떤? 팀원 전체가 괴로운 거야. 팀장 때문에. 팀장이 누가 보더라도 조금 그래.
어떻게 그래? 퍼포먼스가 좀 그래. 팀장으로서 뭔가를 이렇게 짝짝짝짝 지휘하고 관리 감독하면서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뭐만 안 시키면 좋겠어. 알아서 다 잘해. 캐파가 그래. 훨씬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센데 그거를 본인이 동물적으로 느끼는지 자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얘도 실적 내면 안 돼. 그렇지. 나랑 비슷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뭐 또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기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취재밖에 없잖아. 그렇게 취재원은 못 만나러 가게 해. 왜냐면 자꾸 이렇게 나가가지고 자기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게 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뭘 만들어. 내부에서. 그래서 지금 취재원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뭐 저녁 자리도 있고 뭐 가야 되잖아요. 네. 자꾸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리고 가는 사람 뭐라 그래? 야, 그 여기 넌 항상 그러더라. 뭐 이러면서 자꾸 못 가게 하고. 취재가 잘 돼서 우리의 본업을 잘하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약간 관심 없지. 야, 그리고 희한하다. 자기가 지시한 게 뭔가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굉장히 노여워하고. 아이고. 피곤하겠다. 네. 그리고 어떻게 대처했어? 항상 가르쳐 준다고. 어. 내가 너를 훌륭하게 만들어 줄게. 너나 잘해. 속으로. 너나 잘해. 막 이런 생각이 막 여기까지 드는데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팀원들끼리 똘똘 뭉쳤던 기억이 있어, 진짜. 오히려 팀원들끼리 똘똘 뭉쳐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지. 근데 일은 정말 성과가 잘 안 나왔어. 힘들었겠다. 남자들은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그렇지, 뭔가 그렇지. 이런 걸로 신경을 쓰면서 얘가 나보다 뭐 이렇게 뭐 몸이 더 좋으니까 뭐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빠직빠직하고 막 옷을 잘 입으니까 그런 걸 경계 이런 건 없잖아요, 남자들은? 사실 별로. 그럼 뭐 그쵸. 흔한 일은 아니죠. 네. 보편적으로 보자면. 근데 저 여기서 그래도 한마디 꼭 얹고 싶은 게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프레임이 있잖아요. 여저격 프레임이란 게 있잖아. 여자의 적은 여자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 사람 케이스라고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 거죠. 물론 뭐 남자들도 여자들이 보기에 우리는 안 그런데 쟤는 왜 저러지 하는 포인트가 있을 텐데 우리 이게 모르는 거잖아. 근데 우리 이제 요런 케이스를 들으면 이게 다른데 우리랑 다르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프레이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걸 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 한번 해보면서 제 생각엔 요런 그냥 쉽게 말하면 관종인 것 같아. 느낌이. 여자분이. 상사분이. 네. 떠오른 케이스가 뭐냐면 공연을 하거나 뭐 하는 분야의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나눠 갖게 되면 자기가 휘어잡고 주도하고 싶어 하는 신경전을 하는 걸 느낀 적이 있긴 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파트를 나눠서 하고 여기서 얘가 치고 나가고 여기서 네가 이렇게 맞춰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지금 별로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한 발 뒤로 빼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한 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 때 약 그 팀장님처럼 전체를 다운그레이드 시키면서 안 하는 쪽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관종인 것이 문제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관종을 그럼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바꿔? 경험이 있으신 김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바꿔야 됩니까? 우리는 일반적이지 않아가지고 그렇지. 이거 어떻게 상담해줄 수가 없어. 어렵네요.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바꿀 수가 아니 이제 있나? 또 뭐 이렇게 콘텐츠 관련해서 계셨으니까 네. 공연 뭐 이런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많이 봤죠. 여자분들도 많이 봤을 거고. 많이 봤죠. 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보내신 관종? 사연에 저희가 간추리느라고 않는 표현이 있는데 직장 내 여왕벌인 이 상사는 그치.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여왕별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네. 그래. 여왕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유추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상사 입장에서는 사실 능력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주도를 하지. 네. 그치. 능력도 좋고 말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휘어잡고 카리스마도 있고 비주얼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여왕벌로 군림할 수 있는데 이 사연 보내신 분이 그 외모로 볼 때 유일하게 거슬리는 분인 거예요. 직장 상사인 여왕벌이 볼 때 나 말고 또 다른 여왕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성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견제를 하는 거야. 그러겠네. 네. 너 왜 술 안 먹어? 그러니까 마른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이분은 난 여왕벌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너의 위치를 나는 위협하지 않아. 나 관심 없다. 난 그냥 한 마리 자유로운 그냥 애벌레일 뿐인데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이런 사연인 거거든요. 그렇지. 네, 본능적으로 떡잎을 보는 거군요. 네. 그런 게 보이는 거지. 만약 그게 안 보이면
신경도 안 쓸 거 아니야. 솔직히. 신경 안 쓰지. 이걸 얘가 잘하면 되겠는데. 쟤는 커봤자 1벌이야. 그러면은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렇지. 근데 자기 기준에 이거 거슬린다. 요거는 위협적이다. 특히나 어떤 외모에서. 이거 그럼 본인 자랑 사연입니까? 약간 그런 냄새도 조금 나긴 하죠. 있는데 뭐 어느 정도는. 회사에 벌이 2마리뿐이야? 당신 뭐야? 둘만의 세상이야? 근데 피곤하신 거잖아요. 여왕벌한테 그렇죠. 견제를 당하니까. 이 커뮤니티에서는 존재하기 쉽지 않잖아요. 힘들겠다 진짜. 어떻게 이럴 때는 글쎄요. 나는 여왕벌이 될 생각이 없고 당신의 충실한 일벌입니다라는 거를 증명시켜드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해야 돼. 그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에 이제 상당히 스트레스가 있긴 있겠다. 그렇죠. 옛날 왜 막 중국 막 영웅들 서사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막 한신 뭐 이런 애들 막 다리 사이로 막 가고 막 유비가 막 천둥 소리 무서워하는 척하고 막 이러면서 조조가 얘네 야망이 없구나라고 하게 안심시켜주고 이딴 짓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 여왕벌 앞에서. 근데 회사를 이직을 해요 그냥. 야 이거 참 그렇지. 근데 그 포인트는 맞는 것 같아. 본인이 이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요렇게 하면 얘가 나를 위협적으로 생각 안 해서 넘어가겠구나 하는 걸 전략적으로 내가 주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약간 좀 즐기실 수 있으실래나?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 쉽지 않아. 그치, 그걸 일부러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뭐 배제당하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 그냥 부서를 옮기거나 이직을 하시고요. 네. 그럴 일은 아니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서 하세요 그냥. 그러게. 그래서 그런 명언이 있죠. 어떤. 그 팀의 역량은 팀장 역량의 80%다. 진짜 명언이다. 넘어갈 수가 없대요. 팀장이 100만 한 사람만 갖고 오면 뭐 300, 400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80만큼 나오는 딱. 그렇지. 뭐 그렇게 쓰셨잖아요. 잘난 남편의 이쁜 아들까지 두고 주변 사람들한테 평생 이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도대체 더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일가를 하셨는데 당신이 주목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 그거지. 네. 그게 유일하게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차라리 그러면 약간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 어떨까? 야, 쟤는 그러니까 다 되는데도 내가 약간 좀 그렇게 주목받는 걸 못 견디네? 야,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하시는 대로 하는 건 어떨까? 약간 정답을 써주셨어요. 네가 짱이다라고 매일 외쳐주면 그녀는 행복할까요? 네. 그냥 짱이다라고 그런가? 외쳐주세요. 이게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제가 알 수 있는 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데. 네. 다만 여기서 읽히는 심리는 뭐냐? 네가 짱이다라고 매일 외치기 싫은 거야. 그렇지. 싫은 거야. 하기 싫지. 그냥 싫은 걸 하세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요 정도 같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도 저희가 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 네. 제가 이 답답한 느낌을 소소한 개평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겨먹을 거야? 그러게. 이겨먹을 수가 없지. 여왕벌 맞네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남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진짜 솔직히 공감을 저는 잘 못하겠어가지고 네 이게 뭔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답답하지만 저희가 선물을 드려야죠. 그렇죠. 네. 야 이거 매기는 것 같은데 이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 그러면 저는 관심 없고요. 뭐 이런 그렇지. 걸 거짓말이라고 한 거야? 그런 거지. 여름 작가님이. 여름 작가의 이 선정의 변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게요. 하여튼 이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책 읽으시고 조금 털어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영어에 관심 없던 아이들을 변화시킨 마법 같은 이야기.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시골 약사입니다. 토네이도. 네, 온 가족이 함께 바르는 영양 보습 아이스 크림 세연수연 아버님 응원합니다. 품격 있는 고객 중심 컨설팅 올바른 보험은 올보넷에서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새로 광고주가 들어오셨거든요. 저희가 월요일 날 얘기해드린 대로 유주스쿨 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뭡니까 이거? 이 유주스쿨은 쉽게 말하면 미국 공립학교 커리큘럼 있죠. 초중고 그 커리큘럼을 그대로 인강할 수 있는 인강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입니다. 그래서 검색창에서 유주스쿨을 치시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미국 공립학교 커리큘럼 되게 촘촘하게 많은 것들을 꾸준히 진도를 따라 나가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네. 이게 뭐냐? 약간의 허들이 있는데 한글 자막이 없어요. 진짜? 네. 그대로. 그대로. 그래서 한글 자막이 없어요. 네. 영어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나 특히 자녀들이 그리고 미국 유학 준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직방이네, 직방 정말. 그리고 SAT 준비하는 친구들. 요 친구들한테 직방인 강의인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자녀 중에 유학 준비하는 애들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많진 않잖아요. 전체 퍼센테이지로 보면.
관심이 없으실 수 있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준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김프로쇼 청취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기회가 있습니다. 오, 네. 좋다. 그래서 검색창에서 유주스쿨 검색을 하시고 무료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재미삼아. 네, 네, 돈 내는 거 아닌데 뭐. 쭉 훑어보시고 요거 관심 있다 그러시면은 강의를 등록하시고 들어보시되 네. 한 달 이내에 아닌 것 같아. 그럼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오, 네. 괜찮네. 열려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무료로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그렇죠. 네. 괜찮다. 그럼 한번 신청을 해보시고 네네. 아닌 것 같다. 그럼 뭐 한 달 안에만 다시 취소를 할 수 하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괜찮네요. 저희가 이제 팟빵 게시판의 공지사항에 유주스쿨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공지를 올려놓을 테니까 네네. 요걸 참조하셔가지고 들어가 보시고 어떤지 한번 둘러보시고 네. 우리 애가 들어도 될라나 한번 보시고 어. 네. 무료 체험이니까 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많이 반응해 주시고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광고 듣고 저희는 변상욱 대기자님하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밝은 세상에서 책 만드는 신선숙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변상욱 대기자님 모시고 오늘은 심용환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넣어드렸어요. 이게 분명히 수요일날 내 코너인데 내가 분명히 좀 뒤로 밀렸어요. 아, 원래 프린스 심의 코너에 변상욱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여튼 예우 차원에서 그럴 순 없잖아요. 아니, 제가 뭐 프린스 심의 마차를 몰고 왔다고. 이러면 진짜 나쁜 놈이 되잖아요. 얘기가 이렇게 뭐는 이렇게 몰리지?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예, 변상욱 기자입니다. 본 방송 저희 얘기하기 전에 역공 두 분 같이 하신 지 이제 몇 달 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호흡이 어떠세요? 저희하고 방송 만들어진 것만 들으니까 처음에 제안을 어떻게 받게 되신 거예요, 기자님은? 출판사와 얘기를 해서 책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팟캐스트를 하나 하기로 했다. 그래서 자기가 뭐 내가 변 기자 데려올게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출판사 식구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아무도 믿지 않더라. 그래서 자기가 허나는 사람이 아닌 걸 선배가 증명을 좀 해줘야 될 상황이다. 그걸 왜 증명해야 돼? 정말. 그러니까 여기 가선 요렇게 설득하고 저기 가선 요렇게 설득해서 메이드하는 트럼프 방식이네요. 아마 저쪽에다가는 변 기자가 나를 알아보고 방송을 같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팟캐스트를 하나 할 테니까 끼워드릴까요? 라고 해서 데리고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참 언론이 아니신가요? 지금 얘기가 역사학계 트럼프. 지금 너무 어처구니없어 말이 안 나온다. 그래서 아무튼 그 제안을 받고 그동안 머릿속에 뭐 한 36년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현대사의 장면마다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정리한 것도 있지만 역사적 지식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채로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정말 그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쓰고 나면은 이런 면도 있었는데 저 차원에서도 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역사 공부해야겠다. 특히 1945년, 1960년까지는 제가 겪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꼭 공부하고 싶은데 마침 현대사를 해방 후 현대사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미가 확 당겼죠. 원래는 그냥 진정성 어린 문구로 짧게 이거 할 건데 선배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바로 연락이 오셨고 바로 통화해서 딱 됐거든요. 그래서 왜 얘기가 이렇게 가냐고. 착한 사람인데 그 출판사에서 놀래긴 했죠. 그 전에 이제 제가 변상욱 선배 얘기할 때는 어떻게 모실 수 있냐고 자기들 돈도 없고 뭐 오시겠냐고 막 하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아무 도와준 건 없고 내 말을 믿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얘기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흔쾌히 응해 주셔서 이제 하게 되면서 그쪽에서도 unbelievable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무슨 여기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억울해. 너무 발끈하시는데. 아니 그리고 못 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쭉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알겠어요. 프린스 심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25 전쟁 이렇게 하면은 어떤 정도의 그 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해서 갖고 올 것이다가 이제 생각이 나고 빠진 거는 내가 해야지라고 해서 이제 준비하는데 좀 맨 처음에는 겹치고 막 하니까 하는 정도가 있었는데 한 두세 번째 하니까 뭐 없어지더라고요. 예. 환상의 콤비죠. 뭐 저희는 그냥 만나자마자 쭉 하고 나면 그냥 그게 그대로 올라가는 뭐 이런. 편집할 필요도 없고 편집할 필요도 없는. 김프로쇼도 우리 그러지 않나? 사실 어떻게 보면 질문 순서도 안 잡아놓고 그냥 막 시작하려는 건데
편하게 할 때도 있죠. 이제 선배님이 의욕이 넘치셔서 다 이렇게 막 준비를 다 손을 써서 해오세요. 그래서 볼펜으로 써갖고 와야 돼요.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게 이제 호흡을 선배님하고 맞추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잘 맞춰드리고 있어요. 네. 네. 두 분이 지금 함께 하시는 역공, 10년간의 역사 공부, 팟캐스트 검색을 하시면 아직 안 들어가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저기 이제 프린스 신만 모셔가지고, 역공하니까 들어주시라 이러면 여기서 들으면 되지 뭐 굳이 거기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내용이 다른데. 그렇죠. 완전 다른데. 들어보실 생각도 안 하시고. 변 기자님을 모셔서 이런 분하고 같이 하시니까 저희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번 주 지난주에는 아마 구독자도 그렇고 가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잠깐 이 웃긴 게 모셔온 건 난데 되게 막 눈빛이 나한테 이렇게 김프로 씨 눈빛이 이렇게 하사하는 듯한. 제가 모셔왔거든요. 설득해서. 제일 큰 차이점 또 내지는 심프로를 이제 제가 심프로가 도대체 누구예요? 김프로 그랬는데 심프린스 자꾸 이러려니까 뭔가 이게 심용환이에요. 심용환. 심프로도 괜찮네요. 괜찮았잖아요. 네. 심프로. 예. 근데 기자들을 왜 다 프로라고 부르잖아요. 네, 뭐 기자들을 부를 때 변 박사, 변 프로 이렇게 불러요. 되게 관료들이나 기업에서는 그래서 버릇이 되긴 했는데 그동안의 역사 저술들과 설명 뭐 텔레비전에 많잖아요. 역사 프로그램 보면은 되게 왕조사 중심이에요. 결국 왕과 대통령 한 사람들 중심이고 또 그 주변에서 받아먹고 큰 사람들 얘기 중심이고 그다음에 서울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그래서 심용한 역사 학도로서의 흐름을 잡아준다면 저는 밖에서 이제 변죽을 올리면서 그러나 그걸 경제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문화적으로 보면 또는 지방 입장에서는 그때 어땠다든가 중앙은 그랬지만 뭐 이렇게 해서 균형을 조금씩 맞추는 그런 작업을 제가 거들고 있죠. 그러다 이제 에피소드를 한 번씩 먹는 얘기 나오면 저는 거의 조용히 있어요. 식음료 쪽은 제가 식음료 쪽 방송하시는 분들 거 많이 듣고 좋아하는데 굉장합니다. 진짜 굉장합니다. 한 두세 권을 사실은 그 방송 때문에 공부를 해가거든? 근데 깨닫는 게 뭐냐면, 몸으로 이렇게 느끼고 향유하는 사람의 이야기와, 이게 머리로만 대강은 아니지만, 정말 뭘 대화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준비해 가는데, 이 호흡이 달라. 혀가 기억하는 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따위가 어디 감이요? 네. 그리고 36년간의 이제 기자 생활도 있지만, 주말 부부가 34년째거든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거의 하루 세 끼를 다 밖에서 사 먹고 출장 뭐. 그 예전에 그 한국을 대표하는 페미니스트 뭐 이런 걸 뽑히신 적 있죠? 아주 오래 전에. 한겨레 21이 또 뭐 한국을 대표하는 3대 남성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제 이름을 거기다 끼워넣는데 그것도 또 제가 잘못 끼어들어간 거예요. 세 사람이 뽑혔는데 대전대 권혁범 교수. 이 사람은 전공 자체가 젠더 폴리틱스예요. 젠더 정치학이에요. 그리고 정말 여성에 대해서 이해가 깊고. 두 번째는 서울대 미대의 김세준 교수. 이 사람은 가끔 치마도 입어요. 그러니까 미학으로서 편견을 없애는 작업을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저는 여자가 무서워서 조심조심한 거지. 그게 아니라 육아라고 해야 되나? 그걸 그렇죠, 실제로 중학교 아이들이 아예 갓난아기일 때는 제가 키웠고 그다음에 이제 한 2-5살 돼서는 집사람이 시골로 데리고 갔고 중학교부터는 또 제가 키워서 대학까지 이제 엄청 오래 키우셨어요. 했으니까 뭐 도시락 2개 싸면서 기자 생활 쉽진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을 때. 그리고 저게 이젠 지나서 하는 말이지만 따님이 H.O.T 완전 광팬이셔서 그 마지막 경호하러 다니시고 티켓 얻어다 주고 네? 아마 내 봉급의 5분의 1은 이수만 선생한테 갔을 거예요. 참고로 사적인 대화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방송 말고 따로 얘기하다 보면 이 얘기가 핵심이야. 피눈물 없이는 그 얘기 다시 하고. 지금도 아마 빠로 이제 분류될 수 있는 아들 딸들을 이제 어쩔 수 없죠. 예, 모시고 사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 그래도 꼭 참고 살면 좋은 날이 옵니다. 우역 팬이라고 했나? 맞죠. 아니요. H.O.T가 4+1이거든. 이재원이라고. 맞아. 딸의 아이디가 키스재원이에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된, 이건 영어로 된 아이디고, 한글 아이디는 재원 조광지처라고. 야, 진짜로 5분의 1 같겠네요. 그리고 재원이 팬이면 재원이 생일을 챙기면 되는 거지. 토니 생일 따로. 그 다음에 문희준 생일 따로. 예.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예. 저도 예전에 이런 일 할 때. 빠였어? 빠였어요? 제가 빠는 아닌데, 어쨌건 제가 엔터 일을 했으니까, 티켓을 구해달라고 난리가 나요. 콘서트 티켓을. 그러면 어렵게 몇 장 빼가지고, 그러면 어디로 몇 시까지 와라. 그래서 올림픽 해주 경기장 뒤로 가면은, 그 아버님이 받으러 오세요. 진짜? 네. 딸은 차에서 이러고 있고,
아버님이 머리가 하얘신 분이 제가 티켓을 받으러 왔는데 예.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강남역에 무슨 스타 레코드인가 있었잖아요. 예. 뭐죠? 큰 거. 타워 레코드. 예. 저를 끌고 가면 가요. 그러면 좀 옆에 서 있으셔. 그러고서 오빠들 앨범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앨범을 사요. 그럼 제 위에다 제 손 위에 올려놔요. 아빠 결제. 근데 결제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를 올려놓는 게 아니야. 이만큼 올려놔. 왜? 그러면 돌려야 되니까. 오빠들의 매출도 올려야 되고 애들한테 돌려줘야 돼. 그래갖고 열받아갖고 나도 살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누구 팬인데 딱 한데 기억나는 게 없어요. 나 핑클. 왜냐하면 아들을 데리고 그때 검도장을 다녔어요. 검도장을 아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 검도장 끌고 가서 같이 이제 수련을 한 다음에 뭐라도 사 먹여야지 좀 이렇게 마음을 달래주려고요. 예, 그래. 그 앞에 이제 치킨집이 있었는데 그게 BBQ였어요. BBQ 핑클이 선전했거든요. 아, 맞다. 여기 가면은 핑클 사진이 쫙 화보가 브로마이드 쫙 붙어 있어요. 기억나는 걸 막 떠올리는데 핑클이 떠오르더라. 그래갖고 핑클 아빠가 핑클 팬이야? 누구? 딱 하는데 아차. 근데 역시 성률이가 제일 예뻤으니까. 성률이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핑클 뮤직비디오 1, 2 다 샀고요. 앨범 제가 5집까지인가 다 샀고요. 야, 근데 핑클 게릴라 콘서트 하는데 가야겠더라고. 팬이 되셨어요? 그 때문에? 그 화면에 보면 마지막에 안대 벗으면서 눈물 쭉쭉 흘려요. 야, 안대를 벗어주세요. 그렇죠. 똑같이. 똑같다. 김진수 씨가 사회를 바꾸려 그때. 성률이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데 야, 지금이라도 택시 타고 가야겠더라고. 텔레비에서 보다가. 너무. 변 기자님이 아까 어목한 뭐 정치, 사회 이런 말 사실은 문화예술에 더 관심 있고 영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연예부 기자를 시켜달라. 그럼 하셨으면 날라다녔을 것 같아요. 봉급을 안 받겠다. 진짜요? 봉급을 안 받는데 어떡하려고. 여배우 집에서 내 먹고 자겠다 그냥. 딱 했는데 회사가 거절을 했습니다. 잘 거절하죠. 그리고 운동 되게 좋아하세요. 운동 정말 잘하시고 따로 사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중고등학교 때 애들 팬 얘기. 근데 이게 우아하게 얘기하시죠.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칠고 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면 내가 팻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전교장이 자기랑 꼭 데려나고 싶어 해서 내가 부득이하게 해줬으나 상대해 주었다. 내가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뭐 한 3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시고. 운동 진짜 그 검도 되게 오래 하셨죠. 그렇죠? 예, 검도, 태극권, 태권도 유도, 태권도, 운동도 진짜 수벽치기 등등등. 몸을 굉장히 잘 쓰시겠네요, 지금도. 그게 노조 위원장 끝나고 체육부 차장을 갔는데 다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종목이. 다 프로자가 들어가는 걸 하고 싶어요.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농구, 후배들은 다 그런 거 맡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다 떼주다 보니까 제가 가는 종목은 여자들이 옷을 안 입는 종목. 에어로빅, 그다음에 싱크로나이즈드 이런 거는 저한테 다 떨어지더라고요. 노린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각종 무술. 이건 다 저한테 넘겨져 왔어요. 저희 말하는 비인기 종목들이 같네요. 그래. 비인기 종목. 모르고 기사를 쓴다는 게 좀 너무 이렇게 자존심도 상하고 좀 죄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 배우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취재 때문에 결국은 시작을 하신 거네요. 운동을 좋아하긴 했지만 태극권부터 93년도부터인가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95년도인가 검도를 시작하고 수벽치기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하는 종목들을 쭉 배우다 보니까 제일 오래 한 거는 결국 태극권하고 검도는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와서 오래 했죠. 몸에 가장 무리가 덜 가는 격투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죠. 검도가 맨 처음 배울 때는 엄청나게 무리가 가는데 정말 제대로 배우면 무리가 전혀 안 가는. 정말 저랑 정반대의 삶을 살고 계셔서 전 뇌 쓰는 거 말고. 아무튼 운동 안 하시는 심프로 같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뭐든지 첫날 배우는 게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 어떤 무술이든 간에 첫날 배운 게 처음이자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래요? 검도도 예를 들면 똑바로 서서 칼을 똑바로 들어가고 똑바로 내리치는 거 외에는 아무런 기술이 필요 없어요. 대가들이 항상 저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자연체. 저 말씀을 깨닫는데 30년 걸렸거든요. 매일 해야. 맞아. 15년쯤 되면은 맞아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이런저런 변 기자님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통틀어가지고 기억나는 사건을 하나씩 좀 꼽아주시면 어떨까 이걸 부탁드렸는데
굉장히 소프트하게 와가지고 갑자기 또 정색하고 이런 얘기 하려니까. 그치. 제가 그럼 중간에 할 얘기가 있죠. 광고. 광고. 빨리 해주세요. 쉬어가는 코너. 진짜 너무 무시당한다. 진짜. 앞으로 막 완전 거물들 데려오는 수 있어. 우리 좋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아예 안 부르나? 특파원 심용환입니다. 그래서 7월 7일 날 안산 청운당에서 북콘서트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문화재 활용 사업이라는 것이 몇 년 전부터 문화재청에서 주도가 되는데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거기서 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되게 많아요. 학예사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문화재나 옛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하여튼 저도 이제 이런 데 요즘에 조금씩 다니는 이유가 가면 한계가 너무 많이 드러나서 일단은 많이 경험해 보면서 새로운 대답을 찾자 때문에 가는데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네, 많이들 관심 가지고 벌써? 가주시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7월달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종로 노임 종합복지관에서 이제 제가 민주주의의 역사, 통일의 역사 이런 것들 한국현대사의 기본 원칙들 3주간 진행하는데 그 서울시민자유대학 들어가 보시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총 15주인가해서 장기 강연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많은 배움들 얻을 수 있으니까 와 오십시오. 그리고 대부분은 다 신청, 무료더라도 대부분 신청지를 운영하고요. 제가 요즘에 뜨면 뭐 하루 이틀 내 다 마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겠다. 이미 마감이 됐을 수도 있겠네. 지난주에 저희가 광고해가지고. 지금 이건 저희가 광고해서. 네. 부정할 수 없다. 혹시 모르니 서울특별시 평생학습 포털 들어가셔가지고 심용환 쓰시면 그게 너무 좋은 게 거기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뭐 시민청 은평학습장 이래서 거의 1년 내내 되게 다양한 형태의 무지하게 많아요. 강의를 하고 교수님들도 와서 강의를 하지만 시민들 중에서도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거기서 이제 자기 걸로 이렇게 기능 제부 같은 걸로 또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서울시 전체가 학습 공동체가 돼가는 건데 요즘에 진짜로 문화적 교양적 욕구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되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컨텐츠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뿜어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변 기자님한테 오늘 오실 때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하나씩 사건을 조금 기억나시는 걸 꼽아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는데 80년대는 어떤 걸 가져오셨습니까? 저는 88 서울 올림픽. 예. 우리도 기억나는데. 88 올림픽. 그래요. 초등학생 때. 올림픽. 내 어린 나이에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권투 경기를 보는데 내가 봐도 우리나라 팀이 분명히 지고 있었거든. 근데 금메달 받았어. 그 사람이. 누군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엄청 쓰라린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메인 스타디움 담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육상 경기가 거기인데 그때 이제 100m에 그 유명한 칼루이스와 벤 존슨의 막 엄청났으니까요. 전 세계에. 근데 제가 몸도 빠르고 운동도 잘했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마이크로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인터뷰. 금메달 딴 사람들 인터뷰하러 나오잖아요. 선수들. 그 한 200~300명 가까이 됐을 취재진을 비집고 들어가서 제가 맨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것도 경쟁이에요. 자리는 정해지지 않아요? 아까 선착순이에요. 선착순이지. 빨리 가는 거야, 사람이. 더군다나 우리 기자들이야 기자단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든 정리가 되지만 외국 기자들이 뭐 어림도 없죠. 딱 앞에 앉았는데 그때 2시 생방송이었거든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와? 근데 칼루이스가 먼저 왔어요. 은메달 딴 친구가.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녹음을 했죠. 녹음을 해갖고 시계를 보니까 한 10분 정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공중전화를 찾으러 뛰어가서 공중전화에서 생방송 매달려야 되니까 시간이 없었고 벤 존슨을 못 보고 뛰쳐나왔어요. 전화로 탁 연결하는데 2시 간신히 맞춰갖고 오프닝 나가고 광고 나가고 한 2시 3분쯤 돼갖고 아나운서가 자 금메달 소식부터 그 엄청난 세기의 대결 100m. 그리고 그때 압도적으로 벤 존슨이 의외로 이겼어요. 의외로 크게 이겼거든요. 원래 칼루이스가 훨씬 잘 나갔었어요. 들어갈 때 이렇게 하고 들었잖아요. 딱 손가락 기억하시는군요. 저희 그때가 이제 초딩 그래서 뭐 경기 설명을 하고 자 칼루이스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시죠 하고서 끝났는데 변춘의 아나운서라고 대학 선배기도 했는데 변 기자 금메달 딴 벤 존슨은 어디 갔어요?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생방송 중에. 생방송이니까. 아니 은메달 목소리를 들려주니까 MC는 물을 수 있죠. 왜 금메달 목소리를 안 들려주냐. 그래서 벤 존슨이 자꾸 늦어져갖고 기다리다 칼루이스가 먼저 나와갖고 칼루이스부터 녹음하고 방송 시간에 맞춰왔다.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약 먹은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누가 약 먹은 거예요? 아나운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한테 약 먹은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약 먹어서 못 나온 거 아니야? 약물 복용 걸린 거 아니냐? 도핑 때문에 늦게 나온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잘못 찍었구나. 회사에 약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동아하고 조선인가가 추적을 시작을 했어요.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조선이 조금 빨리 하고 동아가 좀 늦게 하고 그랬는데,
얼굴을 들고 회사를 못 들어오겠더라고 진짜. 근데 지지난주인가 영국 BBC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분으로서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 왜 나한테 인터뷰를 하냐고 특정한 사람한테 가서 하라고 지금도 생각하니까 기분 나쁘네. 그래서 아니 소문을 듣기로는 변 기자가 제일 활약이 컸다고. 활약이 큰 게 아니라 제일 망신당한 사람이 나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들 찾아서 연락처를 다 주고 저는 인터뷰를 안 하는 걸로. 창피했어요. 88년도. 와. 그때 기자들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상반된 분위기가 살짝 있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83년부터 판자촌을 갖다 강제 철거하고 노점상들을 다 내쫓고 그래서 청계천에 있던 사람들은 목동으로 쫓겨나고 목동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부천 쪽으로 쫓겨나서 부천에서 움막을 땅굴을 파고 거기다가 비닐 뒤집어 씌워가지고 움막을. 그러니까 옛날에 막 청계천에서 성남 그렇죠. 이쪽 밀려나듯이 밀려난 사람이 또 밀려나는 거죠. 이건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강제로.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쫓아냈는데 거길 또 개발해야 되니까 또 쫓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때 손님 오는데 지저분하게 보이니까 또 확 밀어버리고 이러면서 택시기사들의 자살, 그 다음에 철거민들의 자살, 철거민만 14명 자살이에요, 사망이. 83년에서 87년까지.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은 거죠.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거리로 뭐 그 가족들이 쏟아져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만, 목동 같은 경우 그러다가 수해도 크게 났었어요, 한번. 망원동, 목동. 엄마, 북으로 가자. 북에선 쌀도 준다는데. 왜냐하면 북한 쌀이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 수해 났을 때. 네, 수해 났을 때. 84년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북한 쌀이 먼저 도착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이제 꼬마들은 하는 거죠. 왜냐면 또 학교 갔다 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땅굴을 파고 움막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게 불도저와 포크레인에서 뜯겨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가방과 자기 뭐 이런저런 학용품들이 막 길에 뭐 길도 아니죠. 벌판에 널려 있고 이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한 녀석이 엄마 북한으로 가자. 거기는 쌀도 준다는데. 그걸 또 취재를 했는데 쓰면 바로 잡히겠더라고. 안 썼어요. 사람들한테 얘기만 했어요. 빈민운동 하는 사람들한테. 또 빈민운동 하는 사람이 그걸 또 세미나에 가서 발표를 했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냐. 그랬더니 또 마음 착한 한 기독교 모 신문의 여기자가 가슴이 아프니까 오죽하면 북으로 가자고 하겠나. 썼다가 바로 잡혀갔죠. 그 나는 안 잡혀갔는데. 진짜. 그러니까 그걸 써줄 수 있는 매체는 기독교 방송하고 한겨레 신문은 나중에 생겨갖고 이제 한겨레 신문은 뒤늦게라도 그때의 그 아픈 상황들을 갖다 참상들을 다 취재해서 썼죠. 그리고 말지하고. 말지. 오래간 말지. 네.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언론들은 88 올림픽은 국운이 걸린 전 세계의 체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밀고 나가고. 많은 것이 88 때 달라졌죠. 자판기도 그때 설치가 막 됩니다. 외국 손님들 온다고 이제 자판기. 그 다음에 왜 음식점 가면 그게 왁스로 만든 음식 모형 있죠? 그것도 88 올림픽용입니다. 앞에 메뉴가 있어야 외국 손님들이 모양을 그러니까. 보고 주문을 해야 되니까 다 만들어! 이렇게 해갖고 다 만들고 새마을로 열차 새로 뽑아가지고 날씬하게 뭐 이런 것도 있고 서울 지하철 2호선도 그것 때문에 급히 만들었고 카드형 공중전화. 외국인들이 동전을 넣어갖고 외국인들이 전화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카드형 공중전화도 그때 만들었고 화장실이 그때는 좀 지저분했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퍼센식 막 있고. 88 올림픽을 준비하느라고 싹 정비해. 뭐 도심은 싹 정비해. 이렇게 하고 강제로 화장실을 이제 넓히고 깨끗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이제 만들어지고. 한강 고수부지도 그때 그냥 싹. 그 유명하지.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그 전화카드 다 5,000원짜리 사서 막 여자친구가 선물로 주고 막. 안 했어요? 그러네요. 여자친구 없었어요? 삐가 있어서 저희 때 그때. 음성 들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전화카드. 전화카드로. 노래도 있고. 있었어. 전화카드 한 장이라고. 기억나요. 몰라요? 전화카드 한 장. 저희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모양이야. 아니, 나랑 또래잖아. 구세대여가지고. 아재 정말. 전화카드 한 장이라고 그 운동권들이 많이 부르던 노래 있었어요. 기자들은 그때도 핸드폰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로 항상 회사에 보고하고 생방송 연결해야 되는데 전화기가 갑자기 반반 바뀐 거예요. 동전 반, 카드 반. 그러니까 한쪽 주머니에는 동전, 한쪽 주머니에는 카드를 항상 넣고 다녀야 어느 전화기가 빌지 모르니까. 김프로는 이런 고생 안 해보시죠? 저는 저렇게 안 했죠. 다 핸드폰으로. 저는 그냥 편한 시절에 기자를 했으니까. 편한 시절은 아니지만.
제가 그 88 올림픽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어제 라디오를 들었는데 손에 손 잡고 있잖아요. 핸즈 인 핸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 가사가 아니고 영어 가사 버전이 있잖아요. 그게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듣는데 그때는 어렸을 때 몰랐는데 지금 들으니까 사운드가 너무너무 기름지고 고급진 거예요. 저건 분명히 미국 애들한테 사운드 만져달라고 한 거다라는 국산이 느낌이 아니다. 네, 절대 국산이 아니다. 마이클 볼튼 이런 팝이랑 똑같은 거예요. 되게 좋아. 만져진 사운드가. 그렇죠. 네. 그랬죠. 나는 얼마 전에 그 노래도 울었어. 왜냐면 그 노래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때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자기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뭐 본인 주장이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통일 같은 것들을 기대하는데 그 벽을 넘어서라는 단어를 그 넣는데 반발이 되게 심했대요. 네.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넣어서 그 노래가 이제 나오게 돼 자기는 너무 뿌듯하다는 게 이번에 생각나. 가슴 아픈 거는 길에 노숙자나 불황인이 눈에 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싹 지들 표현대로는 쓸어 담는 거죠. 쓸어 담아서 그때 이제 형제 복지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갖다 가둬. 근데 예를 들면 부산에서 어떤 사람은 잠깐 내려왔는데 하다 보니까 소매치기를 당해서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서울 집에 돌아가려면 돈을 어떻게든 구걸을 하든 해야 되잖아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 차비가 없었고 차비를 구하고 있는데 뭐야 당신. 그냥 거린이죠 뭐. 그냥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죽고 막 이제 이렇게 강제 수용해서 강제 노동하고 요새 와서 다시 형제복지원 사건의 어떤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랬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 저는 막 추적해 다녔는데 말을 못해요. 절대 입을 안 열어요. 방 안에 단둘이 있는데도 무서워가지고 너무 큰 트라우마군요. 엄청난 트라우마를 당했기 때문에 짐승 대접을 받은 거죠. 흔히 말 대접도 아니 짐승 취급이죠.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정말 취재하는데 힘들었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만 취재해가지고 가서 그냥 방송에 내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형제복지원 관련 나도 관심이 있어서 책을 좀 뒤져봤는데 나와 있는 책들이 분량도 너무 얇고 어떻게 구성하기 힘들 정도로. 예. 나중에 이제 진보적인 매체들 몇 번 다루고 해서 조금씩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다는 알려지지 않은 거 있고. 또 뭐 88 올림픽을 전두환이 기획해서 노태우가 빛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는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을 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국제 군인 사격 대회를 한번 치러보고 7월 79년에 야 이거 국제 대회를 치르니까 내 위상이 달라지는 것 같다. 저 쿠데타를 일으킨 아시아의 냉큼 나라의 지도자가 아닌 듯한 느낌을 확 받는 거죠. 이거 괜찮다. 올림픽 한번 하자. 그 밑에 사람들이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자 했다가 12.6 때 이제 피살되고 최규하 대통령은 우리는 88 올림픽 포기한다. 포기 선언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정권으로 바뀌면서 아니다. 군인들은 생각이 같은가 봐요. 쿠데타에 의해서 명분과 정통성을 잃은 정권으로서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는 1996년 아니면 2000년에 하는 걸로 해서 88년에 도전장 한번 내고 92년에 도전장 내고 평창처럼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덜커덕 88년이 덜커덕 걸렸죠. 걸린 이유는 그때 몬트리올 올림픽인가 뭐가 있었어요. 84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개망신 당한 거예요. 올림픽도 엉망인데 수지타산 정말 엄청난 적자를 끌어안게 되고 캐나다가 무너질 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신청하는 국가들이 이제 슬슬슬 뒤로 빠진 거죠. 그래서 일본의 나고야만 딱 경쟁 상대가 돼가지고 일본의 나고야가 경쟁 상대가 됐는데 일본이 조금 그때 그 거품이 붕괴되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힘을 제대로 못 썼는데 우리는 재벌들이 그냥 우리 현대 왕 회장님을 비롯해서 돈이란 돈 다 끌고 모으고 해준다는 건 다 해주고 그래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88년 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 국력상으로는 좀 힘든 너무 힘에 부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세계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맞아요. 그게 좀 헷갈리는데 지금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는데 80년인가 84년인가에 올림픽 때는 또 그 동구권인가 한쪽이 아예 참여를 안 계속 하고 안 했죠. 절반. 84가 LA고요. 그 전에가 모스크바. 그래서 양쪽으로 분리돼 있다가 서울 올림픽에서 동시참가가 됐다. 동시참가하면서 아주 크게 화제가 됐던 막 그랬었어. 맞아. 그때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건데 88년에 하라 그래도 싫다고 빠지고 96년, 2000년을 노리는 게 맞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88년을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라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때 운동권 입장에서 88년을 하자 그런 놈은 역적인 거예요. 이놈의 시키 진짜 막 하면서 도와주려고 지금 넌 전두환 정권에게 빌붙어가지고 거기에만 충성을 다하냐라고 온갖 비난을 다 했지만
그 사람이 내다본 거는 중국이 일어서는 걸 느낀 거죠. 아시아가 2번 연속해서 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네. 아시아 한 번, 미주 대륙 갔다가 남미도 갔다가 유럽 갔다 와야 되니까 뺑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나고야한테 양보했다가는 그 다음에는 못할 거고 둘이나 셋 간 다음에 하면 그땐 중국이고 한국은 설 자리가 없다. 실제로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으니까. 예. 그걸 내다본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노신영 총리를 비롯해서 지금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인 건 맞아요. 예. 그러나 각하 저 빈민과 저 서민들을 저렇게 팽개치면 안 됩니다. 차라리 포기합시다. 이건 맞는데 그냥 할 거란다면 제대로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거품이 붕괴되면서 나고야가 포기하고 88 서울올림픽. 근데 거기서 제일 흥미로웠던 거는 물을 공짜로 주는데 서구 기자들은 까무라치는 거예요. 메인 프레스 센터에 생수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그걸 왜 까무라쳐요? 돈 내야 돼요? 아니 유럽에서는 다 돈 내고 사 먹는데 옆에 벽면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아무거나 가져가라 그러고 수시로 컵라면과 샌드위치가 공짜로 배급이 되는 거예요.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를 터트린 거죠. 그때 제2생수에서 다 맡았어요. 이상하다. 재벌이라고 편파적으로 준 거 아니야? 생각이 들었어요. 조사를 딱 했더니 제2생수가 퍼낼 수 있는 생수량하고 올림픽에서 쓸 수 있는 생수량은 엄청난 차이예요. 혼자서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이 안 맞는 이거는 틀림없이 어디 가서 강물을 퍼오지 않는 한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기사를 날렸어요. 그랬더니 파파파팍 하더니 뭐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막 서울시에서 막 해명하고 그러더니 결국 4개 회사가 아마 나눠서 다시 생수 보급을 했죠. 그렇게 된 사연도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저런 것들 뭐 기억은 납니다만 동구권 기자들은 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북한과 대한민국이 엄청난 체제 경쟁을 벌일 때거든요. 서로를 욕하면서. 그래서 동구권 기자들의 남한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미군들이 껌 질겅질겅 씹고 침 탁탁 뱉으면서 길 가는 아가씨 있으면 탁 낚아채갖고 으슥한 데 데려가서 추행한다거나 50년대 막 이런 뭐 그런 그리고 뭐 빈민들이 뭐 무릎 꿇고서 막 기면서 기분이 초콜릿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고 왔는데 메인 스타디움과 빌딩들과 거리 정비된 걸 물론 강제로 좀 하긴 했지만 보면서 놀란 거죠. 자기네보다 잘 사는 거예요. 이런 동구권 기자들이 까무러치게 놀라고 공산주의 국가체제라고 하는 것의 약점은 확연하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가죠. 다른 뭐 동구권에서 온 많은 그 관료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만 냉전 해체에 기여를 했네 우리나라가. 네, 냉전 해체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엄청난인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북한은 완전히 떨어져 나갑니다. 예, 체제 경쟁에서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무기 경쟁으로 가야겠다. 그러면서 핵무기 개발로 이제 서서히 접어들죠. 큰 방향이 그렇게 정해지는 거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일본이 서서히 붕괴하면서 거품이 꺼지면서 그 자리를 이제 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홍콩이 이제 차지하려고 덤벼들죠. 덤벼들려는데 돈이 없으니까 외채를 엄청나게 끌어들여갖고 수출을 계속 하면 되는 거니까 잘 만들어서 일본 자리를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건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미국 경기가 안 좋아져서 미국이 수출을 안 받으니까 같이 허물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돼서 IMF로 넘어가는 거죠. 그때 이제 아까운 거는 88이 맞습니다. 중국이 일어날 걸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93년, 4년, 5년 서서히 미국 경기가 허물어지고 일본 경기는 완전히 깔아앉아졌을 때 그러면 물건 사줄 나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이제 예측하고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사실은 몇몇은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내놨는데 95, 96년에 정부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거고 전체 지식인 그룹들이 그런 논리에 대해서 감이 없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90년대의 사건 하나를 꼽아주시라고 했더니 이제 IMF를 가져오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이제 IMF가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제 언론들에서 이거 아니다. 문제 없다고 그랬었어요. 전혀 문제 없다라는 기사가 한참 이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어렴풋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언론인들이나 뭐 분위기 감지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나 국립연구기관들, 공적 연구기관들에서 나온 자료에는 간간히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IMF가 오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는 말 못했지만 산업구조가 이렇게 재벌 위주에다가 차입 위주의 경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막 300, 500은 별것도 아니에요. 800, 1000까지 가는 기업들이 막 설치고 다니니까 이거는 곧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은 곧 타격으로 다가옵니다. 예. 지금은 부채 비율 100%만 넘어도 난리가 나거든요. 뭐. 몇 %였대요, 그때? 800은 보통이었어요. 1000, 1500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외채 만국론 이런 얘기가 막 나왔던 게. 근데 외채를 가져다 공장을 돌리면 그만큼 수출을 할 수 있었고 다시 그 돈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고 이게 되니까 됐는데 그 시점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간파를 못한 거죠. 예. 그런 시점이 이미 이제 다 마무리되고 있다는 걸 간파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언론들에게 그걸 갖다 강하게 얘기하는 양심 있는 지식인이 적었고 언론이 그걸 간파할 능력도 없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이 IMF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가는 거니까 자료를 그렇게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거 외환 위기에 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은행에서 갖고 있는 달러를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메꿔봤는데 은행마저도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갖고 있는 돈이란 돈은 다 긁어야 됩니다. 이런 보고서를 낸다면 위험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IMF 팡 터지기 직전에 터질 것 같아라는 소문만 났는데 벌써 외국에서의 금융들은 달러 좀 달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자를 갖다 확 올려 붙이면서 이거 갖고는 못 주지. 하면서 이자가 막 팍팍팍 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려면 뒤늦게 알았지만 모면하려면 솔직히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블러핑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반성은 국가가 갖고 있는 통계는 전문가들한테 공개돼야만 된다. 예. 미리 공개돼서 같이 협업을 해서 분석을 해내야 되는데 정보도 안 주고 통계도 안 주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반성이 나중에 있었죠. 그때 많은 분들이 구조조정 정리하고 이제 해서 다 길거리로 나오고 그 여파가 아직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일은행, 그다음에는 이름이 스탠다드 앤 차터스가 붙죠. 제일 스탠다드 앤 차터스. 지금은 스탠다드 차터스. 스탠다드 앤 차터스 제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스탠다드 앤 차터스. 동양 엘리베이터였다가 동양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 동양 엘리베이터, 지금은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이렇게. 우리의 산업의 지분들이 해외로 엄청나게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후유증을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 얘기 나오면 제가 하는 말이지만 저희 집은 너무나 못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세게 와도 이끼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저희는 외환위기의 아픔을 못 봤어요. 왜냐면 너무 애초에 가난한 집이어서 그냥 뭐 외환위기 일어나도 아이 났구나 끝이었어요. 근데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우리 동네 살던 애들이 다 남양주 이런 데로 막 이사 가면서 체감하긴 했지. 변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그때 한참 이제 기자 생활 하고 계실 때니까. 무지하게 아플 때죠. 광주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광주? 지역에 내려가면 좀 한가하잖아요. 아무래도 파견 근무니까. 그때 뭐 검도장도 다니고 광주 연주체육관에서 검도 수련하고 뭐 수영도 하고 뭐 잘 지내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긴급 호출. 내일자로 인사발령 낼 테니까 서울로 올라와. 나를 또 가치를 알아봐 주네 또. 딱 그랬더니 기조실로 가. 기조실이 뭐예요?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자는 거죠. 그 구조조정을 하라는 거예요. 기자들의 구조조정. 예, 아니 전 직원 다. 전 직원. 예.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는 멤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일단 구조조정을 안 당하게. 내가 기획부장이에요. 잘 된 거잖아. 나만 살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근데 장난 아니겠다 진짜. 왜냐하면 칼잡이가 대단한데. 노조위원장을 했죠. 또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을 2번 했죠. 그러니까 지방의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알아요. 예. 거기에 차가 몇 대고 운전기사 나이가 얼마인가까지 다 아는 거. 이름도 다 알고. 그러니까 전국의 구조조정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럴 때 부르는구만. 네. 그래서 인사자료를 보따리를 짊어지고 집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어디 가서 해요, 그걸. 그치, 다 네, 집에서 방에다가 쫙 깔아놓고 막 성적순으로. 네, 살생부 만드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50대 몇 명 남기고, 40대는 몇 명 남기고, 30대 몇 명 남기고. 그 다음에 기능별로. 문화 쪽을 몇 명 남기고, 정치 쪽을 몇 명, 이걸 다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혼자 하셨어요? 그렇죠. 비밀리에 해야 되니까. 혼자? 네. 그럼 실제로 이제 몇 명이나 줄어들었습니까? 55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으니까. 야, 200. 그러면 한 40%에 날리죠. 엄청나게 날리기 시작하는 거죠. 뭘 그것도 순차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래서 회사가 최대한 지속 가능한 전투력을 보유한 채로 구조조정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겠다고 딱 안을 올렸어요. 그리고 밑에다 제 사표를 붙여가지고 남들 다 자르고 저는 남는 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기조실장도 그러더라고. 너하고 나하고는 일단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자르고 빠져나갈 생각을 하겠냐. 그렇죠. 이렇게 하고서 뒤에다 사표를 붙여가지고. 뭐야. 그랬더니 사장이 쓱 보고 뭐 쓱쓱쓱 보고 상무 전부들이 모여서 보더니 휙 던져버리더라고. 왜요?
이래가지고는 돈이 안 맞는데 그냥 연봉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아 진짜. 근데 상위 30% 아마 일단. 어느 회사든지 그런 식으로 했을걸요. 그죠? 그래. 대부분 다 약간의 핵심 이제 기술 인력들만 좀 이제 끝까지 챙기고 나머지는 그냥 연봉 많은 순서대로 그냥 내쫓아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때 제 명단에 들어가서 나간 사람들이 사실 제일 복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미안하니까 뭘 챙겨줬은 거 아니에요? 36개월치, 뭐 30개월치 이렇게 조금씩 챙겨줬거든요. 그때 연금리 기억하세요? 25에서 28%예요. 그렇죠. 네. 그걸 은행에 넣어놓으면 저희 이제 대학생 뭐 고3 이럴 때 연금리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때 저거잖아요. IMF 때 그때 바이코리아 펀드가 얼마나 그렇죠. 거기 돈 넣었으면 그냥 그러니까 퇴직금에다가 30개월, 36개월치의 보상금을 받았으니까 그걸 은행에 넣어놓고 25%나 30% 가까운 금리로 타내면 가만히 앉아서 봉급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 그런 분 계세요. 그때 이제 딱 정리하실 때 명단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태금 주니까 그걸 받아서 뭘 하고 난 살아야 되나. 모르겠다. 나는 미국에 가서 뭐 한 2-3달 그냥 놀고 오자. 해가지고, 모르겠고. 근데 그때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자기가 무슨 증권사에서 일하는데 그때도 자기도 이제 막 정리될 때니까 이게 주식 좀 사주면 안 되겠냐. 근데 자기가 뭐 이렇게 하여튼 뭐 복잡해. 그래서 얘는 친구를 도와준다고 이분은.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까 친구나 돕자. 이렇게 그래, 그러면 알았다. 그리고 이제 사주고. 갔다 온 거야? 갔죠. 50억이 됐어. 2-3달 놀고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몇 억 떼주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잘라달라는데 잘라주지도 않고. 결론은 그렇게 못 보신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아무튼 제 이름이 새끼 저승사자였어요. 기조실장은 이제 저승사자고 나는 새끼 저승사자가 돼갖고 이거는 민주화운동 막 벌어질 때도 나를 보면 째려보더니 10년 뒤에도 또 째려보고. 그럼 진짜 IMF가 좀 남다르시겠네요, 기억이. 대기자란 이름이 함부로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때 아마 IMF의 요구 사항은 금리 상한선을 없애라였어요. 그래서 막 금리가 몇백 %짜리 이게 사금융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예. 그 다음에 깡드시 총재가 직접 한국에 와서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셋을 놓고 아무튼 이 구조조정 IMF가 내건 조건은 당신들 중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준수를 해야 된다고 약속을 받죠. 맞아. 그래서 그때 IMF로 기자들 세계에서 유명한 말은 기자 세계에서 구조조정이라는 없었어요. 잘못해갖고 남산 끌려가서 잘리거나 뭐 이런 건 있지만 광화문에서 어이 김 기자 그러면 노숙자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수수 잘렸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처음 당해보는 거예요. 강제 구조조정이라는 걸 노동자들이 당할 때 기사 안 써준 걸 아마 그때 가서 후회했을 거예요. 뼈저리게 느꼈겠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기조실장하고 받을 때 그 퇴직원을 어떻게 받냐면 백지를 줬어, 백지. A4 용지를 쭉 나눠준 다음에 자, 저는 지금부터 퇴직합니다. 이름, 아무개, 사인. 이렇게 그냥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자, 누구를 갖다 돌려주고 누구는 챙길 건가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잘렸으니까 뭐 기자, PD, 아나운서 할 거 없이 다 거리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개 기자 그러면 김 기자 그러면 진짜 쑥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때 또 다 광화문 모였을 때니까. 네, 언론사는 다 광화문에 있을 때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3가지 사건을 좀 꼽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방송 시간이 2개밖에 못했는데 끝내야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는 조금 아쉽게 남겨놓고 기회를 봐가지고 다시 모셔야 되지 않겠나. 아마 뭐 조만간 다시 모셔야 되지 않나. 아무튼 IMF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일 반성해야 될 건 지식인들입니다. 지식인들은 남들보다 먼저 경고를 올리고 해결 방안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근친상간이에요. 정권과 언론과 지식인과 경제는 서로 견제하면서 도움도 주고 해야 되는데 서로 그냥 혈연지연 학연으로만 엉켜가지고 서로 입 닫아주고 넘겨주고 대충 떼워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2가지가 딱 얽히는 게 하나는 정보 개방이 너무 안 돼 있어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대통령 기록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검찰 수사 기록이라든지 모든 어떤 정보 개방의 망을 적어도 관련 지식인들한테 열릴 수 있는 망이 체계화되는 거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어용 지식인과 비판적 지식인이었는데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 비판
칭찬만 해도 먹고 살고 비판만 해도 존경받던 전 지식인의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때가 아닌데 지금은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들이 아예 내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들어가서도 그러면 대안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되게 실망감이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는 한국의 지식인상이 좀 새롭게 개편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이 IMF 때랑 상황이 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트럼프까지 나서갖고 이렇게 세 나라의 정상들이 서로 전화 주고받으면서 만나고 다 풀어버리고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IMF 때를 생각해보면 돼요. 그때 과거에 갖고 있던 생각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옳았는지 새로운 세상을 빨리 내다보는 게 옳았는지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단적인 예인데 예를 들면 이게 있어요. 전문인들은 막 발굴을 하잖아. 뭐 이렇게 문화재 같은 발굴하면 그거를 쉽게 얘기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일반 지성의 수준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반인이 옛날처럼 그냥 듣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공공의 대중 지성, 일반 지성의 수준에 맞춰서 자신들의 전문적인 성과를 새롭게 재편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전문적인 담론과 상관없지만 세상을 위해서 또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제3의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화예술계를 가든 역사학계를 가든 어디 인문학계를 가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지식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벌써 20년 전부터 인문학을 이야기하고 통섭을 이야기하지만 그걸 해내는 사람이 없는 거지.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일 걱정되는 거는 IMF 88 올림픽을 통하면서 민족주의라는 게 없어졌어요. 달러가 최고의 가치가 돼버리는 시대를 이제 확 접어들었는데, 근데 이제 또 갑자기 남북 화해가 이렇게 되면은 민족주의라는 게 무슨 모습인지 정확하게 지금 그려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식인 사회 또 언론들이 이제 해야 될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지난주 변 기자님 모셔가지고 밀레니엄 전까지 얘기를 쭉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밀레니엄 이후에는 다음번에 다시 기회를 잡아가지고. 곧. 네. 사실 영화 좋아하시니까 영화 얘기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식이었구나. 여지를 남겨둬야 돼. 그때도 나 한 번 오더니 갑자기 뭐 다시 모셔야 되겠다는 거 이러더니. 아니, 훌륭하신 분을 두 번 모시면 되겠습니까? 이러다 이제 막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동국대 어디로 오라고 할 거예요. 가면 저기 막 음식이 계속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맛있다 보면 어느새 막 의형제 맺고요. 막 이제 형제는 안 되니까 뭘로 할 거지? 이제 보이는데 이 사람들. 자, 아무튼 2주 동안 어려운 걸음 해줘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제 변 기자님 마지막 인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김프로쇼 저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공도 사랑해 주시고 김프로쇼도 사랑해 주시고 예. 언론이 제대로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사죄를 드리고 그러나 아무튼 나름대로 열심히 뛰는 후배들도 많으니까 더 나아질 거다. 약속은 못 드리지만 아무튼 그래도 희망을 가져주시라. 채찍질도 하시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저희가 조만간 한번 다시 모셔가지고 나머지 이야기들 또 들어보도록 다음 주가 될지도 몰라요. 이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